세계 명작 소설 극장 마지막 잎새. 그는 미국의 단편 작가로서 본명은 시드니 포터다. 15살 때 약국에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직업에 전전했지만 그를 미국의 모파상으로까지 찬양하게 한 위대한 단편 작가로 만든 것은 은행의 출납기 직원으로 있을 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3년 3개월 동안의 형무소 생활을 한 체험 때문인 것이다. 옥중에서 수십 편의 단편을 쓰고 1901년에 뉴욕으로 나와 그곳을 무대로 차례차례 작품을 발표해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잎새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존 씨, 넌 알고 있었니? 뭘? 워싱턴에서 왜 하필 이 거리를 화가들의 거리로 만들었는지 넌 알고 있느냐고. 글쎄, 모르는 모양이구나? 글쎄. 아마 이 거리가 화가들이 모여 살기에 알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그게 아니야, 이 바보야. 아니면 뭔데? 수, 넌 알아? 그럼 뭐냐니까? 배우먼 아저씨가 그러는데 이 거리엔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대. 아니 왜? 왜냐고? 아, 골목길이 많은 것하고 이 거리가 화가들의 거리가 된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골목길이 많으니까 그림쟁이들한테 월급가 받으러오는 화구상들이 자꾸만 길을 헷갈린다 이런 말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월북가 받으러 오는 화구상들이 길을 헷갈린다고? 그렇대도. 그래가지고 집을 못 찾으니까 그림쟁이들한테 얼마나 득이 되겠니? 안 그래? 아이, 아무리 그래도 그랬을까? 아이, 정말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배우만 아저씨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림 물감 값을 지불한 적이 없었다지 뭐니 글쎄. 어쩜? 워싱턴 광장 한 구역으로 길들이 제멋대로 헷갈려서 나 있고 큰 길마다 플레이시즈로 불리는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더구나 이 골목길들은 기묘한 각도와 곡선으로 굽어 있어서 어떤 길은 2번, 3번 거듭해서 교차하기도 한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떤 그림장이 하나가 하필 이 거리가 화가들의 거리가 된 것을 정의했는데 그림 물감이며 화지며 캔버스 대금을 받으러 오는 화구상들이 좀처럼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이 기묘한 그리니치 마을은 그 어느 날 가난뱅이 그림쟁이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들면서 삽시간에 화가들의 거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로부터 북향의 창문과 18세기식 박공지붕 또는 네덜란드식 다락방을 구하려는 화가들로 1,000만 원을 잃은 것이다. 존시, 곧 조안나와 수가 이 거리 나지막한 3층 벽돌집 다락방에 함께 화실을 차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러니까 작업복에 소매 길이를 같이 입는 것이 계기가 돼서 화실을 함께 차렸구만. 아니요. 아니? 아니라니? 그런 이유도 있지만요.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림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배우먼 아저씨? 물론 그럴 테지. 하지만 이게 두 아가씨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건 아닐 테지. 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우린 그림에 대한 견해가 서로 비슷해요. 그 바람에 모니코 식당에서 만난 지 5분 만에 의기투합해버렸어요. 오라,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한 지 5분 만에 그림에 대한 생각이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지.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 지금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의기투합한 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데? 존 씨가요? 알고 봤더니 치거리 샐러드를 좋아한다지 뭐예요? 실은 나도 그렇거든요. 오라, 그래서... 네. 가만. 그런데 저쪽 아가씨는 어째서 통말이 없을까? 예, 존 씨야. 넌 갑자기 벙어리라도 됐니? 설마 같은 지붕 밑에서 살게 된 배어만 씨에게 불만 있는 건 아니겠지? 난 아가씨한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배어먼 씨가 우리들하고 같이 산다고 그랬니, 수? 얜 배어만 씨는 아래층이고 우린 위층이야. 여태 그것도 몰랐어? 몰랐어. 그만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무슨 생각? 다른 생각이 무슨 생각인데? 배어맨 아저씨. 처음 아저씨를 봤을 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만 봐도 아저씨는 꼭 우리 아빠처럼 생겼다고 말해요. 베어먼 아저씨는 존 씨와 수가 화실을 차린 다락방 바로 아래층에 사는 화가다. 이미 60살이 넘었고 님프 같은 체구에 반수신 같은 머리를 하고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곱슬거리는 턱수염이 자라 있었다. 술 때문일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베어먼 아저씨가 화가로서 실패한 것은 술이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미의 여신의 옷자락을 붙들지 못한 데에 까닭이 있었다. 40년 동안 걸작을 그릴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한 번도 그런 그림을 그려보질 못한 것이다. 고작해야 싸구려 광고 그림이나 상업용의 그림을 그려 입에 풀칠을 한다. 아니면 직업 모델을 고용할 수 없는 가난뱅이 젊은 화가들을 위해서 모델이 돼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배어먼 아저씨는 술이 취하면 오늘도 곧잘 넋두리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 배어만을 실패한 화가라고는 부르지 마라. 감히 그 누가 이 배어만이 일생일대 걸작을 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만일 배어만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형편없는 싸구려 화가라면 그건 너희들이 내 그림을 잘못 봤기 때문에 나는 수많은 걸작을 그렸어. 지금도 무수한 걸작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이 그림들을 걸작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또 그릴 테야. 또 그리고 말고 세상 사람들이 그림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까지 나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릴 거야. 수와 존 씨가 그리니치 8번가 거리에 있는 모니코 식당 공동 식탁에서 만나 예술과 치거리 샐러드와 그리고 작업복 소매기리 등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공동 화실을 차리기로 결정한 것은 그해 5월이었다. 워싱턴의 겨울은 왜 그리도 빠를까? 그로부터 6개월. 어느덧 워싱턴 광장에 눈보라가 휘몰아쳐 온 것이다. 그리고 겨울은 어김없이 이곳 화가들의 거리 그리니치 마을에도
차가운 눈보라를 몰고 온 것이다. 응? 존 씨가 기침을 많이 하네. 존 씨, 너 밤새껏 기침을 많이 했나 보구나. 그렇지? 아수, 잠을 껴서 미안하다.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서 가서 자. 아무렇지도 않기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으면 진작 깨우지 않고. 난 잠꾸러기가 돼서 아무것도 몰랐지 뭐니. 어머, 저것 봐. 이거 큰일 났네. 존 씨, 말해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말해봐. 모르겠어. 열이 몹시 나는 걸 보면 감기인지도. 응? 열이 난다고? 어디? 어머나, 이거 몸이 불덩이네. 그런데 왜 진작 날 깨우지 않았어? 이거 큰일 났어. 안 되겠어. 이를 어쩌면 좋지? 걱정 마. 내일 아침이 되면 열이 내리겠지. 그렇지 않아. 안 그래도 추위가 몰아치면서 폐렴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알아? 난 괜찮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거. 존 씨, 내 가서 의사를 좀 불러올게. 안 됐어. 바깥 날씨가 저렇게 추운데. 상관없어. 그렇다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어쩌다가 이렇게 병이 났지? 수, 미안하다. 11월이 되면서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청객이 그리니치 화가들의 마을을 배회하며 얼음같이 차가운 손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처음 이 잔혹한 파괴자는 동부 지역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수십, 수백 명의 희생자를 강요하더니 마침내는 비좁고 이끼 낀 플레시즈 미러까지 침범한 것이다. 미스터 폐렴 씨는 기사도 정신이 풍부한 노신사를 연상케 할 인물이 아니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미풍 속에 자라나서 보기에도 핏기를 잃은 몸집이 조그맣고 갸냘픈 처녀로서는 피투성이의 주먹을 휘두르면서 숨을 몰아쉬는 폐렴이라는 악한의 상대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악한은 비정하게도 존 씨에게 달려온 것이다. 불쌍한 존 씨는 갓 페인트 칠을 한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서 작은 네덜란드식 유리창을 통해 저만치 보이는 이웃집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서글픈 신세가 된 것이다. 배우만 아저씨, 이 일을 어쩌면 좋죠? 아직 그 새파랗게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그 좋은 시약을 받아가지고 올게. 죄송해요. 이 추운 날씨에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잠시도 존 씨 곁을 떠날 수가 없으니 어쩌겠어요. 괜찮아. 어차피 뭐 화구상한테 가는 길이니까. 계산은 달아두라고 하세요. 알았어. 그지 처방전이나 이리 달라고. 네, 그럼 좀 부탁해요. 술주정뱅이 늙은 화가 배어머는 옆구리에 그림 한 장을 끼고 이웃집 보리스 루돌프라는 화구상으로 들어간다. 병은 또 왔군. 보리스, 난 가난하지만 내 말을 믿어주게. 난 자네 말대로 했네. 배와 사과를 사서 화대 위에 놓고 그렸어. 이거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는걸? 이 한마디에
베어먼은 눈을 번뜩인다. 50년 후 사람들은 이 그림을 알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 집 손님이 좋아하는 그림은 선뜻 보아 알 수 있는 그림이네. 원래 예술은 손님에게 금방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네. 그냥 벽에 걸어놓기만 할 그따위 그림이라면 차라리 사진이 더 낫지. 그래도 손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라야. 이 명령은 안 들어. 배엄만, 우린 오래전부터 친구가 아닌가. 또 한 번 내 말대로 배와 사과를 좀 그려주게. 이건 좀 안 되겠어. 과일을 다 먹어버려는 걸. 그러니 어떻게 다시 그리나? 또 한 번 그린다고 약속하면 내 이 그림은 사주겠네. 자, 3달러. 전에는 5달러 주었는데. 그 요새는 불격이잖아. 응? 그럼 자네에겐 3달러도 과한 모양이구먼. 50년 후까지 버티고 있는 게 더 좋겠다. 내 그림이 겨우 3달러 가치밖에 안 되다니. 베어먼은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린다. 상할 대로 상한 자존심을 간신히 달래며 약국을 들어선다. 그리고 좀 전에 들려서 부탁한 처방전의 약을 찾는다. 다 됐습니다. 3달러인데요? 외상으로 달아주게. 아, 현금으로 해주세요. 병자가 이 돈이 없다는데. 주인의 명령인걸요. 곤란합니다. 할 수 없군. 싸도 내 곧 돈을 마련해 가지고 올게. 화구상 집에 다시 베어먼이 나타난다. 화구상은 말없이 일어나서 3달러를 세어 베어먼에게 준다. 베어먼도 말없이 그림을 넣고 돈을 받아들고 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애써 구한 약도 존 씨에게는 아무 효험이 없었다. 열이 아주 대단하군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선생님? 글쎄요. 아무튼 치료를 좀 해봐야. 선생님, 말해봐요. 전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존 씨,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잖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은 이제는 괜찮다고. 그렇지 않아. 난 알고 있다고. 뭘? 네가 뭘 알아? 난 죽을 거야. 죽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존 씨, 너 정말... 아, 나도요. 잠이 들고 있으니. 자, 나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선생님, 무슨 얘기려? 글쎄, 나와봐요. 알게 될 테니. 네, 그럼...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다고, 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소. 환자는 폐렴이요. 네? 폐렴이라고요? 그래서 얘기지만 내가 보기에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솔직히 얘기해서 열의 하나뿐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더구나 내가 말하는 그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것도 완전한 것은 되질 못하오. 왜냐하면은 그 하나의 가능성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환자 자신이 꼭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하니까요. 의사는 계속 말한다. 비통한 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만일 그렇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장의사 편에 서서 죽음을 기다린다면 그런 환자에겐
아무리 훌륭한 처방을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물론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겠지만 문제는 환자의 마음이요. 환자가 마치 자신의 장래 행렬을 따르는 마차의 수요를 세듯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를 구제할 수는 없는 것이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존 씨가 자신의 삶을 포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는 이미 스스로를 결정했어요. 자기는 죽을 거라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오죠. 의사는 돌아갔다. 수는 화실로 돌아와 냅킨이 흠뻑 젖을 만큼 울었다. 혼자서 울 수밖에. 그러다 애써 슬픔을 감추고 존 씨한테로 돌아간다. 무슨 날씨가 이렇게도 지독할까? 존 씨, 잠들었니? 아니, 아니라고? 그런데 왜 아까 잠이 든 척하고 있었어? 벽돌담에 담장 잎새를 세고 있었어. 벽돌담에 담쟁이 잎을 샌다고? 또 하나 떨어졌네. 이젠 5잎밖에 안 남았어. 존 씨, 뭐라고 있는 거야? 담쟁이 잎을 세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5잎밖에 안 남았어. 참. 이젠 5잎밖에 안 남았다고. 존 씨,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땐 나도 가야 해. 배우만 아저씨! 배우만 아저씨! 거기 누가 왔어? 저예요, 수. 집에 방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아이, 귀찮구만 글쎄. 문은 열려 있으니 들어올 테면 들어와요. 난 방문이 잠긴 줄 알았어요. 아저씨,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이제 눈보라에 지붕이 날아간 것도 아닐 텐데, 그 왜 이리 야단이랑? 에? 참. 아저씨 그러고 보니 또 취하셨군요. 아저씨. 뭐 취했다고? 취했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아무도 알아주질 않니. 안 취하고 어쩔 거야. 아저씨. 그런데 대체 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이하다지? 아저씨. 천 씨가 폐렴에 걸렸어요.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야? 존 씨가 죽으려고 그러단 말이야? 골석 같은 방이었다. 불빛도 없는 방 안에 배어먼 아저씨는 술 냄새를 풍기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석에 캔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그만치 25년 동안 장차 걸작으로 남겨질 위대한 그림의 최초의 일피를 기다려온 캔버스였다. 이미 60살이 넘었고 님프와 같은 체구에 반수신 같은 머리를 하고
미켈란젤로에 나오는 모세와 같이 굽실거리는 턱수염을 하고 있는 이 노인. 지난 40년 동안 화피를 잡아왔으나 단 한 번도 미의 여신의 옷자락조차 붙잡아보지 못한 이 노인. 그러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걸작을 그릴 것을 다짐하는 이 노인. 처음엔 존 씨가 잠이 든 줄 알았어요. 수의 눈가엔 아직도 냅킨을 흠뻑 적실 만큼 울었던 눈물이 자욱으로 남아 있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창밖을 내다보며 뭔가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열둘, 열하나, 열, 아홉, 여덟, 일곱. 수호는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봤다. 무엇을 세는 걸까? 눈에 띄는 것은 다만 텅 빈 허술한 마당과 20피트쯤 떨어진 벽돌 건물이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숫자를 헤일 만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존 씨는 자꾸만 무언가를 세고 있었다. 어머, 또 하나 떨어졌네. 얘, 뭘 가지고 그러니? 점점 더 빨리 떨어져가. 사흘 전에는 100개가 남았었는데 그걸 세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였어. 그렇지만 이젠 쉬워. 이젠 5개가 남았어. 존 씨, 대체 뭘 세고 있는 거야? 또 떨어졌어. 존 씨, 말해봐. 창밖에 뭐가 있어서 세고 있는지 말해보란 말이야. 한참 있다가 한 입씩 떨어졌다고 처음엔 말이야. 그런데 이젠 그렇질 않아. 차차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기의 머리가 아파졌다고. 그랬는데 또 달라졌어. 저렇게 몇 입 안 넘어서 점처럼 떨어지질 않는 거야. 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존 씨가 뭘 그렇게 자꾸만 세고 있는지를. 존 씨는 이웃집 담장잎을 세고 있었던 거예요. 잎새야. 담장이 덩굴에 붙어있는 잎새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는 나도 가야 돼. 담쟁이 잎새와 네 병이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니? 아니야. 상관이 있어. 이 바보야, 싱거운 소리 작작해. 의사가 오늘 아침에 말했다니까. 네가 좋아질 가망은 저 뭐라고 했더라? 응, 그래 1대 10이래. 그거 뉴욕에서 전차를 타거나 신축 중인 건물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위험 정도야. 자, 전씨, 이 수프를 좀 마셔봐. 그리고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해줘. 그래야 그걸 편집인에게 팔아서 너한텐 포도주를, 그리고 먹성이 좋은 난 포도초프를 쳐다먹을 게 아니야? 이제 포도주는 더 사지 않아도 돼. 어머, 또 한 입 떨어졌네. 수프도 안 먹을 때야. 이젠 나머지 내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때는 나도 가는 거야. 전씨, 얘 제발 그만 좀 해. 그까지 폐렴 따위에 죽지는 않아. 그리고
난 이제부터 소설 사파를 그려야 한다고. 전씨, 제발 부탁이야.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지는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줄 수 있겠니? 소설 사파 화실에서 그리면 안 될까? 난 네 곁에 있고 싶은걸. 그보다도 난 네가 저 쓸데없는 담쟁이 잎새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생각하기도 싫어.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고 저 가엾은 잎새처럼 떨어져 버리고 싶어. 전씨, 자자. 좀 자도록 해봐, 응? 일 끝나면 일러줘. 그래. 난 아래층에 배우만 아저씨를 불러다가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달라고 해야겠어. 내 곧 돌아올게. 돌아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해. 응?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군. 도대체 그까지 담쟁이 불시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전씨는요, 마지막 담장의 잎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도 죽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아저씨. 나머지 담쟁이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걸로 알고 있다고? 저런 세상에 담쟁이 잎새가 떨어진다고 해서 자기도 죽겠다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나? 병이 너무나 심해서 약해진 때문일 거예요. 왜 그런 바보스러운 생각을 그 아가씨에게 들게 했느냐 말이야. 난 싫다고. 너희들 같은 바보들의 모델이 돼주긴 싫단 말이야. 열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상이 생기는 거겠죠, 뭐. 좋아요, 아저씨. 저한테 모델이 되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아저씨는 지독한 변덕장이에요. 말만 내세우는 변덕장이라고요. 누가 그 모델이 안 되겠다고 했네. 역시 그 여자는 할 수 없군. 30분 전부터 모델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그래, 여기는 존씨 같은 착한 아가씨가 병으로 누워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머지않아 걸작을 그릴 테니 그때 모두 여길 빠져나가자고. 그렇고 말고. 그날 밤 그리니치 거리엔 비가 내렸다. 너무나도 차가운 겨울비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리니치 거리엔 심한 바람이 몰아쳤다. 비바람이 밤새껏 멈추지 않고 몰아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안녕, 존씨. 오늘 아침은 기분이 좀 어떠니? 간밤엔 비가 내렸어. 그렇지, 수?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혹시 빗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것은 아니니? 틀림없이 떨어졌을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수, 부탁이야. 커튼을 열어줘. 커튼을 열어달라고? 아직도 너 그 담쟁이 잎사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말해봐. 아직도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너? 비가 내렸어. 바람도 세차게 불었고. 틀림없이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을 거야. 수, 부탁이다. 제발 커튼 좀 열어줘. 좋아. 꼭 그래야 한다면 커튼을 열어주겠어.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만 돼. 무슨 약속인데? 커튼을 열어봐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으면은 네 뜻대로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대신 만일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은
그땐 내가 만든 수프를 먹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니? 다시는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라고 약속할 수 있겠어? 약속할게. 어차피 간밤의 비바람으로 마지막 담장의 잎은 떨어졌을 테니까. 그것은 먼 여행길을 떠나려는 영혼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어딘가 신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영혼인 것이다. 존 씨는 지금 죽음에 대한 환상에 더욱더 사로잡혀 점차 자신과 친구들, 자신과 현실을 이어지고 있는 한 가닥 밧줄을 풀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밤새껏 비가 내렸다. 바람조차 세차게 몰아쳤다. 적어도 존 씨에게는 자신의 영혼이 이곳에 머무는 마지막 밤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존 씨, 이 커튼을 꼭 열어야만 하겠니? 약속은 지킬 거야. 대신 수, 너도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수는 존 씨와의 얘기를 의사에게 말했다. 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커튼을 열지 않을 수는 없었죠. 난 존 씨한테 커튼을 열어주기로 약속했고, 존 씨 또한 나한테 만일 담장이 넝쿨에 마지막 잎이 남아있으면은 죽기를 포기함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커튼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존 씨,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어. 마지막 탐정의 잎이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야, 존 씨. 믿을 수가 없어. 비바람이 그렇듯 몰아쳤는데 아직도 마지막 잎새가 남아있다니. 사나운 비바람이 밤새껏 몰아쳤건만 하나의 담쟁이 잎이 아직도 벽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존 씨는 누운 채로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스난로 위에 닭고기 수프를 잡고 있는 수를 부른다. 수, 내가 나빴어. 존 씨, 내가 얼마나 나쁜 애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저기에 마지막 잎새를 남겨준 거야. 그래, 죽기를 바라는 것은 죄악이야. 자, 수프를 좀 갖다 줘. 밀크에 포도주를 넣어서. 아니, 먼저 거울을 갖다 줘. 그리고 베개를 내 옆에 놓아줘. 앉아서 요리하는 걸 보고 싶어. 수, 난 언제든 나폴리앙을 그릴 테야. 자, 이제 창문을 닫아도 되겠죠, 존 씨? 네, 닫아도 돼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 하룻밤 사이에 두 가지 기적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수? 두 가지 기적이라뇨? 담장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 말고
또 다른 기적이 있었나요? 물론 담장이 입새도 기적이죠. 다른 날이면 몰라도 밤새껏 비가 내렸고 또한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마지막 한 잎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두 번째 기적은 존씨 당신이에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당신은 죽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지독한 폐렴의 침범을 받았어요. 이곳 그리니치 거리에서만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몹쓸 병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단언하지만 이제 존씨 당신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열의 8입니다. 아니, 어쩌면 열의 9이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난 또 다른 환자를 보러 가야겠어. 동네 만화님들과 남자들이 웅성거리며 2층을 쳐다보고 있다. 수호가 불길한 예감으로 밖에 나온다. 아이고, 2층에 늙은 화가가 죽었어요. 네? 뭐라고요? 아, 간밤에 취한 걸 봤는데 글쎄 개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죽었지 뭐예요? 길거리 눈 위에 여러 시간 있었으니까 심장이 뚝 끊어져 죽을 수밖에요. 그 화가는 모두 미치광이야. 원 한밤중에 내 집에 등불을 빌리러 왔지 않겠어? 그러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배우만 아저씨. 수호는 그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쌓인다. 그러나 이내 슬픈 얼굴을 가다듬고 존 씨한테 눈치채지 않게 하려고 태연한 척한다. 존 씨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손질하다가 들어오는 수호를 보고 묻는다. 수? 배엄한 아저씨가 어떻게 됐대? 간밤에 돌아가셨대. 저런... 아유, 불쌍해라. 그래, 정말 불쌍해. 그림 그리다가 화가 나면은 물건을 마구 던지고 유리컵을 깨뜨리고 술을 퍼마시고 하더니 참으로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림은 서툴렀어. 알 수 없는 그림만 그리고 화가라고 떠들었지. 그렇지 않아. 그분은 아주 훌륭한 예술가였어. 훌륭한 예술가였다고? 전씨, 너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어. 배우먼 아저씨가 발견됐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한 상태였다는 거야. 발이나 옷이 모두 비에 젖어서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니 말이야. 세상에. 그러니 술을 조금만 마실 일이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배우먼 아저씨가 왜 그런 꼴이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거야. 근데 관리인이 저 앞에 벽돌담 밑에서 아직도 켜져 있는 램프와 배우먼 아저씨의 사다리를 발견한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흩어진 화필과 노란과 파랑 물감을 섞은 파렌트와 존씨, 저기 저 창밖을 좀 내다봐.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탐쟁이 잎새. 저건 진짜가 아니야. 가짜 담쟁이 잎새란 말이야. 배우만 아저씨가 존씨 널 살리려고 그려놓은 마지막 잎새였단 말이야.
배엄한 아저씨. 마지막 입새. 그것은 배어먼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일생일대의 걸작이었다. 지금까지 오헨리 원작 마지막 입새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